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예, 오늘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마 여론조사를 해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좋아하느냐 또는 지지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죠. 예, 트럼프는 뭐 또라이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바이든 그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작년 1월 25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으니까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 한 4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그 미국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무지하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파가 우리한테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망가뜨리고 다음은 어느 나라를 망가뜨릴 것이냐, 뭐 전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죠. 사실 바이든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 모양이 된 겁니다. 뭐 우크라이나 잘 싸우고 있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미국 휘발유 값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냐, 당신 친미주의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요. 우리는 미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가 유지가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패권 국가인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국민소득의 한 70%를 무역, 그러니까 수출입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그거 다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하고 그 일본하고 예전에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고 그럴 적에는 뭐 일부분 급할 적에는 엔화로 결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름을 사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 되는데 식량을 사오려고 그러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패권이면서 기축 통화국이란 말이죠. 그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도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대충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80세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미국 그 워싱턴 밑에 델라웨어라는 조그만 주가 있습니다. 거기 출신으로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가 31세에 상원의원 초선이 돼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외교위원장, 법사위원장, 이거는 상원에서 가장 뭐랄까 영향력이 센 위원회입니다. 거기 위원장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 8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최고령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세요. 참 인상 좋죠. 예, 그 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예, 그런데 이 경력이 이게 다 이제 허당인 게 나타났어요. 결국은 어떻게 31세에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36년 동안이나 상원의원을 했냐. 이게 델라웨어라는 주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델라웨어는 한 인구가 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고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강남 좌파처럼 굉장히 리버럴하다라는 체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젊은 나이에 그 바이든이 상원의원이 되고 뭐 괜찮네 하고 그냥 나오면 그냥 계속 찍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허당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국회의원 선수를 제한하자, 계속하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불가능하죠. 그런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족쇄를 채우는 그 법을 만들겠습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임한 지 1년이 안 되고 뭐 당선된 지 한 1년 만에 작년 12월에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그러니까 응답자의 71%가 미국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1년이 채 안 걸린 겁니다. 71%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더 충격스러운 거는 민주당원의 48%가 미국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지지율이 점점점 떨어져서 3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40% 미만으로 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최저 34%였는데 다행히 최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무기 지원, 무기 대여법이라 그러죠. 이것도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조금 상승돼서 42%로 올라갔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전쟁을 좋아해서 그런지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죠. 아무튼 지지율이 34%까지 떨어지니까 뭐냐면 무당파, 그러니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있는 무당파가 전부 다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벌써 작년서부터 이제 선거가 우리처럼 일시에 행해지지 않고 주마다 뭐 중간중간에 하는데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쇼킹한 거는 버지니아주,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붙어 있는 주죠. 버지니아주는 남북전쟁 이래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전쟁의 주요 그 전투도 다 버지니아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데 거기 주지사가 공화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고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라 그러죠. 상원의원의 3분의 1하고 하원 전원,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가량 되는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거다. 뭐 그거는 그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도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고민은 2024년도 선거에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뽑을 것인가, 그게 고민인데 뭐 또 바이든은 내가 한 번 더 해야겠다, 뭐 계속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미국 그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에서 열린 민주당 미국 민주당 뭐 수뇌부랄까 주요 인사들 파티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든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버락 오바마 여기 있죠. 버락 오바마가 참석했는데 사람들은 바이든한테 가서 말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빙빙 돌다가 자기도 이제 분위기가 어색한지 와가지고 요 버락 오바마 뒤에 와서 여기 보이죠? 요 손, 어깨에다 손을 치면서 버락 하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버락 오바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웃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 뉴스에 보도돼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죠. 바이든이 와서 오바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은 그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버락 오바마가 개무시를 해버린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바이든의 문제가 뭐냐? 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실수할까봐 연설문을 써주기도 하지만 앞에 프롬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읽죠. 또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걸 몇 번 반복해서 보니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 콘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전에는 그 저 독일인가 폴란드에 바이든이 가서 푸틴을 끌어내리겠다. 예. 그럼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말겠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말 실수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요것도 한 열흘 전에 있었던 건데 백악관 그 프레스 룸에서 연설을 하고 요 연설문이 요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 든 거. 연설을 마쳤어요. 그래서 연설을 마쳤나 보다 하는데 이게 근데 갑자기 바이든이 돌아서더니 아무도 없는 데다가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조금 이상한 게 느꼈는지 그 다음에 뒤돌아서서 우왕좌왕 하더니 퇴장했습니다. 심각하죠. 이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은 한번 찾아가지고 보세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침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침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제가 무슨 진료를 해본 것도 아닌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는 미국 일부에서 이건 노인 학대다. 저 사람 빨리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쉬게 해야지. 그런 중책을 맡겨놓으면 큰일 난다. 이건 노인 학대를 하고 있다. 라는 비아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정 운영하고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이 뉴스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재작년에 돈을 엄청나게 미국이 풀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여파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3조 원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투자한 게 재정을 풀어서 재정을 투입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3조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GDP가 1년에 한 21조, 2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거의 10분의 1이 넘는 한 15% 가량 되는 돈을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천장부지로 오르죠. 그래서 휘발유 값은 이제 계속 올랐는데요. 특히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근데 이미 이 핑계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고 있는데 전쟁 전에 이미 작년에 4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이건 푸틴 탓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거짓말이죠.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차렸어요. 말이 안 된다. 작년서부터 올랐는데 왜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탓을 하냐.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제 물가가 비싸고 기름값이 비쌉니다. 거기가 우리는 이제 리터 단위로 기름을 채우지만은 미국은 이제 갤런이죠. 갤런. 1갤런이 3.75 리터인데 갤런당 7불이 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표시가 나와 있죠. Regular gasoline.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보통 휘발유죠. 보통 휘발유가 6불 69전이에요. 근데 7불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도 원유값이 오르면서 휘발유 값이 2,000원 넘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세금도 깎아주고 해서 2,000원 미만 1900대 후반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7불을 리터로 계산하면 2,300원 꼴입니다. 세상에 미국이 원유 생산량 2018년에 원유 생산량이 세계 1위였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한 3위 정도 됩니다.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2위가 러시아, 미국이 3위인데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원유 매장량은 셰일가스까지 합치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한때 원유 생산량도 1위고
원유 매장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보다 휘발유 값이 비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예. 그럼 왜 이렇게 휘발유 값이 급등을 했느냐? 이게 당선되자마자 최초로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 채굴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원유를 미국이 수출했는데 이걸 금지시키니까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모자라가지고 뭐 전략비축 원유도 뭐 방출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채굴을 금지시켰어요. 예.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값싼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을 폐지하겠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원유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휘발유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엔 단가가 안 맞았는데 원유값이 올라가니까 저 정도면 우리 단가 맞겠다. 그러면 방치했던 그 유전을, 예, 그러니까 발견했는데 또는 채굴을 안 하고 있는 유전을 거기서 원유를 채굴해 가지고 자기네가 그 기름을 자기네 주에만 싸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주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말이 안 되죠. 원유 생산량 1위였던 국가, 매장량 1위인 국가가 휘발유 값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 이 말입니다. 미국 국민이라면 또는 뭐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법 입국자를 방치하는 겁니다. 이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때는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을 뭐 벽으로 세우겠다 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안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런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밀입국한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지금 한 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10,000명씩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10,000명씩.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부에서는 야, 우크라이나 국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국경이 더 위험하다. 300만 명이 들어왔어요. 어떤 한 달에는 50만 명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은 미국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달 사이에 8만 명의 불법 입국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불법 입국자들을 이제 수용해 놓고 그러면은 아이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주는 밥만 먹어서는 좀 그렇죠. 돈도 좀 써야지 하고 돈도 줘요. 예. 미국이 이민 국가니까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한 달에 50만 명 정도로 입국을 하고 1년 사이에 수백만 명이 불법 입국을 하면 그 안에는 범죄자도 있고 마약 사범도 있고 또 테러리스트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들어온 사례가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는 중국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도 1년에 뭐 한 달에 한 8만 명, 9만 명이 불법 입국을 한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며 예. 아주 심각한 거죠. 뭐 자유의 나라다, 이민의 나라다. 그러면 이민 문호를 확대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불법 입국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불법 입국자가 대부분 들어오니까 그 멕시코하고 국경이 가장 긴 주가 미국 텍사스 주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공화당 출신인데 에봇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은 저 워싱턴 멀리에 있다고 불법 입국자 때문에 피해보는 주가 텍사스, 주로 애리조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3개 주인데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불법 입국자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워싱턴으로 데려가서 거기다 풀어놨어요. 이게 워싱턴에서 텍사스까지 한 4,000km 정도 됩니다. 무지하게 먼 길이죠. 근데 거기 데려가서 풀어놓고,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 밑에 사진이 그거거든요. 이게 워싱턴에 도착한 그 텍사스에서 보낸 불법 입국자를 태운 버스란 말이죠. 그래서 요 이제 불법 입국자죠.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그 신분을 너 누구다, 너 워싱턴에 내렸지 확인하고선 했대요. 이제 지금 계속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선이라 이거죠. 에봇 주지사는 이렇게 방치하는 건 텍사스만 곤란을 겪는다. 너희 워싱턴 한번 겪어봐라. 그런데요, 얼마나 미국 메이저 언론이 나쁜가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 불법 입국자가 부산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부산시장이 그걸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청와대 앞에다 부려놓은 거나 똑같단 말이죠. 해결 좀 해달라고. 근데 요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도를 안 해요. 예, 지금 뭐 그 정도까지 지금 미국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뭐 단편적으로 이 보도를 접하신 분은 있을 겁니다. 맨 왼쪽 사진입니다. 수영 선수죠. 수영복 입고 있으니까. 이 선수가 남자로 보입니까? 여자로 보입니까? 골격이나 뭐 체구로 봐서 남자죠. 근데 트랜스젠더입니다. 성 전환을 해서 자기가 이제 여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여성 수영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죠. 예,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은 그 신체 구조나 능력은 남성인데 왜 여성 수영대회에 나오냐 이거죠. 미국 이거를 허용할 정도로 미국이 지금 망가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자기가 여성으로,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내가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같이 쓰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의 부모들이 알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얼마 전까지 남자였던 애가 나 여자야 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오고 여자 샤워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 선수도 결국은 자기네 팀의 여성 팀의 그 라커룸, 샤워실을 같이 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 그 대법관이죠. 대법관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이 대법관이 됐어요. 이제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상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공화당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 What is your definition of female? 하고 물어봤더니 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어서 여성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들 당신은 흑인이고 여성이다 그러는데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어서 여성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겠다. 그럼 뭡니까?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난 정의를 못 내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법관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국토안보부라고 있는데 거기서 기구를 하나 추가로 설치했어요. 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정보관리국이라는 건데 뭐냐면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걸러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거짓 뉴스인지 아닌지 누가 판별을 합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러고 나서 거기 책임자로 니나 젠커비치라는 여기 맨 오른쪽 여성을 앉혔는데 이게 이제 이 여성이 1988년생입니다. 젊죠? 근데 뭐 특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프리랜서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오면 우리나라도 보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할 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막 떠들고 그런 여성 아닙니까?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 여성이
디스인포메이션 가버넌스 보드, 허위정보관리국의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젠커비치 자체가 페이크 뉴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이거 되기 전에.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은 야, 페이크 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리는 데가 백악관이다. 그건 어떡할 거냐. 이 정도로 됐습니다. 이 정도로. 뭐 듣보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구의 책임자를 이런 무책임한 여성, 페이크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냈다고 일부로부터 평을 받는 여성이 여기 갔습니다. 뭐 인사도 개판인 거죠.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핵전쟁 내지 3차 대전의 발발 위험성이 지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도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330억 달러치의 무기 대여법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전력이 약하니까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330억 달러치 무기를 대줘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가 하면요, 330억 달러치 무기를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기 대여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그게 land and lease 아시잖아요. 빌려와 가지고 돈 주고 갚는 거.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전쟁 때 다 사용하고 다 고물이 돼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줘요? 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저는 속으로 이걸 보고 웃기는 놈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이기던 지던 뭐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하여튼 전쟁이 끝나면은 그 가난한 유럽에서 몰도바와 함께 가장 가난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가 330억 달러를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희생시키고 거기서 열받은 푸틴이 야, 우리 전술핵 무기도 쓸 수 있어? 우리 런던에 뭐 200초면은 우리 원자탄이 핵무기가 떨어져. 이렇게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까지 높여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화가 안 납니까, 제가?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거 말고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뭐 그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도 망난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 얘기까지 하면은 뭐 바이든 얘기하면서 가족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피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에 이 바이든도, 아버지 조 바이든도 연루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조만간 전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심한 바이든을 왜 뽑았냐? 국민들이 속은 거죠. 어떻게 속았냐? 트럼프 재임 시절에 트럼프를 거의 모든 언론이, 뭐 한 메이저 언론, 우리는 이제 CNN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엉터리 언론사입니다. CNN 뿐만 아니라 뭐 ABC, MBC, CBS까지 합쳐가지고 빅 미디어라고 그러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의 문제가 뭐냐면 공중파 방송까지 포함해가지고 CNN하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라면 거의 신처럼 받드는 거예요. 그 거짓말 쏟아내는 뉴스를. 이런 빅미디어,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라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주커버그의 페이스북, 뭐 트위터, 구글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바이든의 잘못은 하나도 보도 안 하고, 그래서 바이든을 뽑아준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은 속은 거죠.
아까 말한 현상, 뭐 인플레이션이냐, 뭐 별 이상한 대법관 후보가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여성의 정의를 못 내리겠다. 자기가 여성이면서도 그런 세태가 점점 우리나라에도 퍼지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언론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국민의 한 10%, 20% 정도가 이제는 우리가 속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가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수면 위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는 거죠.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이든 뽑아놓고 참 나라가 망가지는 거 쌤통이다 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온단 말이죠.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지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젤렌스키 보고 싸워라 해가지고 전쟁이 질질 길어지면서 아프리카에서 식량난 났죠. 남미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가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그 디폴트 선언했죠. 지금 디폴트 선언할 나라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요구하는 구제금융을 다 대주면 IMF가 지금 파산하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관심을 갖고 이런 그 엉터리 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요전에 한번 다뤘지만은 한 달 만에 바이든의 리더십하고 관련해 가지고 왜 바이든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리더십 강의에서 제가 그랬지만 책임감, 그게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리더들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